돌아오죠. 일단은 돌아오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안 지면 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근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면 상당히 견제를 하죠. 지금 강력한 라이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잠룡 존재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입지는 여전히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도 그럴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저는 얼마든지 또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건 당대표께서 추진하시면 될 일이지 제가 무슨 거기에다가 대고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원탑 체제로 총선을 쭉 치렀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직후에 바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공석이고 다들 이제 지금 시청 채팅방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 돌아오냐 이런 문의들이 많으시네요. 돌아오죠. 일단은 돌아오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안 지면 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뭐 130석이면 어땠고 뭐 110석이면 어땠었고 뭐 100석 미만이면 어땠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당이나 더 가반 일당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당이 되는 걸 최소 수준으로 하고 그렇죠. 최소 달성 목표로 한다면 일당이 안 되는 한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선 후보로서의 인정을 받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됐든 또는 1년이 됐든 네. 한동훈 위원장도 고생했고 수고했지만 분명히 또 보완할 점이 있어요. 네. 그 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 그걸 보완해서 다시 또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면 상당히 견제를 하죠. 엄청나게 그거는 견제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강력한 라이벌이거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좀 감정도 들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누군가가 굉장히 극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선을 넘는 정도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 칭찬하잖아요. 누구요? 이준석이죠. 총리로 임명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을. 홍준표 시장을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치맥 사이가 된 거야. 치맥 같이 하기도 했죠. 일단 치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네. 뭐 미운 사람 놈자를 안 붙입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네. 가서 형님 한 위원장이 그걸 잘 못한다 그래요. 형님 이런 걸 가서 사람이 큰 뜻을 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잠룡 존재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입지는 여전히. 그리고 네. 언젠가 당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얼마나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해서 돌아오느냐. 이게 한 위원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후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일단 날짜가 잡혀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의 대행인데 네. 일정한 기간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되느냐. 그쵸.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 가서 최종 결정이 된다면 참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또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도 그럴 것이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장했을 때 정말 이만큼이나 통 큰 사람이 있을까 앞으로.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저는 얼마든지 또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내려놔라. 제가 무슨 거기에다가 대고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윤심이 아닙니다. 당심이죠.
당심이고 나심이든 안심이든 김심이든 안심이 조금 안심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전 등심 좋아하지만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아끼는 식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다만 대통령과 흉어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사석에서는 형님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단도 있어야 돼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은 오히려 장제원 같은 사람이 적임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느냐.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또 수발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감 없이.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애누리 없이 그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역할을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유일하게 윤핵관 중에서는 불출마를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비서실장을 맡을 만한 명분이 네. 상당히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PK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수도권 당대표의 PK 비서실장 상당히 어울려요. 균형이 또 그렇게 되면 균형이 되죠. 네요. 게다가 지금 원내대표는 TK 윤재욱 의원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PK의 장제원, TK의 윤재욱, 그다음에 당대표는 수도권으로.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에요. 게다가 이제 경기도를 많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를 좀 특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놓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구성이 중요한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를 누군가를 임명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사사건건 민생도 챙겨야죠. 하지만 큰 그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외교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대응 이게 무척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또 해외 순방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라의 얼굴로. 그러면 국무총리가 정말 세세한 걸 이모저모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내치를 조금 챙겨주셔야.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말 국무총리가 실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여야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정치인을 세운다고 해서 야당에서 통과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누구를 올리든가 간에 야당은 무조건 하고 첫 번째는 키를 시킬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탈락이야. 누가 나오는지 예상할 필요도 없어요. 탈락이야.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겨우 간신히 통과시켜줄 거라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감으로 네. 박용만 전 두산회장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좀 적잖이 오르내리긴 했어요. 박용만 전.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신선한데요. 왜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가 큰 걱정입니다. 지금 이 경제는요.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 돼요. 네. 최상묵 경제부총리 물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물을 그렇게까지 소상히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레이라고 하는 경찰을 타면서 소탈한 면모 네. 또 끊임없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도의 만남을 통해서 경청하는 정말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이 경청의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으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박용만이에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저는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이념 싸움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뭐 그분의 의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올라왔을 때 청문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야당이 어떤 정치인 후보자가 올라왔을 때보다는 격하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네. 안보, 내치는 박용만을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경제, 민생. 쭉 밀고 가는 네. 그런 쪽을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라는 정부의 생각합니다. 후반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해보셨고요. 보도에 나오지 않은 신선한 인사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할 겸 이 다른 뭐 조국혁신당과 그 다른 정당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리고 영석을 얻은 녹색정의당까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그래서 뭐 조국혁신당은 이제 원내 3당이 됩니다. 네. 3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뭐 반윤 언제까지 서초동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김건희 특검법 붙죠. 그거는 뭐 그냥 당에 있는 누군가가 하면 되겠죠. 이제는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자, 조국혁신당의 골수 지지층들이야 그렇게 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 조국혁신당은 지지하는 사람만 대변할 겁니까? 국민을 대변해야죠. 네. 국민들은요, 일 잘하고 또 민생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그런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조국 대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산뜻한, 쌈박한, 신선한, 신선한, 의미 있는, 대중적이고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한 것까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꺼내놔야 될 테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했습니다. 이준석이 그렇다면 이제 두 자리를 가졌는데 그중에 또 천하람이 포함이 돼 있네요. 네. 참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발언했어요. 네. 실제로 화성 그 유세 현장에 가서도 우리 이준석이가 힘들었기 때문에 된다고 봐요. 참 정말 애절하더라고요. 네, 힘 실어줬죠. 예, 천하람을 이번에 배치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그래도 이준석 천하람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과 합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녹색정의당은 제가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영국 노동당 같은. 영국 노동당이 결국 뭡니까? 토니 블레어 네. 총리가 되죠. 고든 브라운 총리가 되죠. 네. 지금부터 엉망이 됐지만 수권 정당의 면모를 그때 그 보이네요. 모델로 제가 민주노동당에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걸 따랐더라면 지금쯤 적어도 원내 의석이 한 50석은 되는 정당으로. 심상정에게는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퇴진해라. 당신은 8년 전에 퇴진했었어야 된다. 8년 전에. 왜냐하면 심상정이 아니라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치를 상정해야 된다. 네. 지금 민심에 외면당하는 순간 국물도 없어요. 녹색정의당 국물도 없잖아요. 결국 심상정 대표는 정계 은퇴까지 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의석 기대했지만 없잖아요. 그러게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국민들이요. 무서워요. 네. 유권자들이 무서워요. 네. 구민주도 무서워요. 제가요? 저도 유권자 중 한 명이니까 저도 그럼요. 무섭죠. 우리 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네, 민심은 선심이라는 말씀으로 또 마무리까지 해주셨네요. 예.